안녕하십니까. 드배움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대비 필기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위치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감각 운동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조작기라든가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 또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60페이지 보면 기출문제에서는 이러한 피아제의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4단계는 어느 한 부분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든가 형식적 조작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어 피아제 이론의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보통 7세에서 12세 사이에 아동의 인지 발달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인 자아중심성에서 탈피를 하고 사고의 전환 내지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자기 중심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각에서 보이는 사물의 위치라든가 사물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자신의 관점 외에도 여러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고 또 고려돼야 할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보존 개념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존 개념 획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 조작기에는 바로 이 보존적 개념이라,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사물이 좀 모양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질량불변의 법칙 같은 거죠. 어떤 사물이 변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의 어떤 내용, 모양이,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좀 길쭉한 그라스에 맥주잔 같은 곳에 맥주잔 모양의 물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 물을 약간 이렇게 바닥이 좀 평평한 이런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이게 높이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내용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이니까 어떤 물질의 양이라든가 보존 개념이라면 말 그대로 물리량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구체적 조작기에는 완벽하게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또 탈중심화라고 해서 전 조작기의 자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 6번에 보게 되면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해서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동들은 규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협동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서로 합의만 된다면 이러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바꿀 수 있다는 개념도 받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의 말이라든가 유치원 선생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있죠.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어떤 그 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요 나이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도 서로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체계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과 대상의 크기, 아까 얘기처럼 보존 개념에 관한 부분이 좀 더 심화가 되면서,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언어와 상징 같은 표상적 사고 능력, 다시 말해서 어떤 표상적 상징성, 심볼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제 먹은 사과를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사과의 모양이나 색깔 등 그림이나 영상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과를 보이지 않아도 둥글고 빨갛고 베어 먹으면 맛있고 과일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것은 사과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조작기에서도 특징이 나오지만 이제 이 구체적 조작기에서 보다 더 완벽한 그러한 구체적 사물에 대한 표상적 사고를 완벽하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다. 구체적 조작기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인지발달과 관련해서 꼭 피아제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62페이지 보면 사이에라고 하는 분이 또 등장합니다. 이분은 성인의 인지 발달 5단계 모형이라고 해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지식 획득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식 획득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만 설명을 하지만, 그죠? 또 이 사이에라고 하는 분은 청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어떤 성인들의 지적 사용 능력이라든가 지적 발달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피아제는 뭐죠? 주로 성인 초기까지에만 얘기가 언급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리겔이라고 하는 분의 변증법적 추론 모형입니다. 우리 헤겔의 변증법이 있는데 이분 또 리겔이라는 분이 또 등장하네요. 이러한 리겔의 어떤 변증법적인 추론 모형을 보면, 첫 번째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해서 인지 발달이 완성된다는 피아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로 성인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인지 발달은 더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성인기 초기의 사고 특징인 변증법적 추론을 주창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어떤 복합적 사고,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인지 발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그 아를린의 문제 발견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를린은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사고는 문제 해결에 국한되지만 성인기 인지 발달은 문제 발견이 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성인기에는 발생한 문제의 어떤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주도적으로, 그죠? 문제 발견의 어떤 그러한 인지 영역까지도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인기의 인지 발달 부분도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은 이제 피아제의 4단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인 분야에 있어서 성인 발달 기간에 있어서의 인지 발달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또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한 분이 바로 비고츠키입니다.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 문화적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관에 따르면 비고츠키 이론은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여 인간 이해에 있어서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다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영향력이 그 아이의 인지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사실은 피아제의 어떤 인지 발달은 약간 생물학적인, 그러면서 어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인으로 획득하는 그런 인지 발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러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생리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이러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또 특히 이제 이런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언어 발달은 인지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변수작용을 하며, 또 아동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에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아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인지 발달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은, 비고츠키가 말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발달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지 발달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특히 이런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면에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도 여러분 줄 한번 쭉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고츠키의 이론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부모나 교사의 도움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교육 및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비고츠키라는 분은 어떤 친구라든가 또는 부모의 역할, 예를 들면 어떤 모델링이 되는 사람들 있죠. 왜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네 친구 중에 좀 공부 좀 잘하는 애 없느냐?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애 좀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라,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교우 관계,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학습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인 관계 능력이라든가 다양한 능력 면에서 좀 우수한 아이와 사귀게 된다면 그 아이의 인지 발달도 좀 더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회적으로
그 관계성에서 그 아이의 인지 발달은 훨씬 더 빠르게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비고츠키 이론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챙기시고요. 그래서 이런 비고츠키의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실질적 발달 수준인 성인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이런 문제를 혼자 풀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인접한, 다시 말해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언어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상호 협조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것을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그 아이의 인지 발달은 훨씬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적 언어라고 해서 아동의 사고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동 자신의 혼잣말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적 언어라고 해서 아이들이 중얼중얼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습과 자기중심적 언어. 비고츠키는 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질을 강조하면서 학습이란 아동들이 그들의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작용할 때 일어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성과의 관계성에서 인지 발달은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면 발달에 대한 비고츠키의 접근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두뇌나 정신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아닌 것이고, 개인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으며, 인지는 하나의 심오한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영역에서 더더욱더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타인지 또는 초인지, 이렇게도 번역할 때 보면 또 이 메타를 초인지, 초월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초인지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요. 우리가 제5권에서 배우게 되는 학습 이론에서도 이러한 초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발달 이론 쪽에서도 이러한 인지 발달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초인지를 보기로 내거나 문제 그 자체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 메타인지, 초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놨는데, 이런 겁니다. 초인지란 한 단계 고차원을 의미하는 메타와 어떤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코그니티브 또는 리코그니티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생각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고 한 차원 높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의 어떤 능력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얘기하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이며, 인지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것을,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을 안다, 또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죠? 소크라테스는 뭐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안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메타인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면 이제 인지에 관련된 메타인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메타의 인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 6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계획하고,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계획하고 전략을 선택을 하고 또 전략을 사용하면서 점검,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의 대표적인 겁니다. 다른 어떤 내가 뭘 보고서 이게 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지지만, 저것이 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그러한 계획 과정에 있어서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점검할 것은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알고, 나아가서 평가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뭐냐면,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과정을 통제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반성도 하고 평가하는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 수준을 우리는 메타 인지라고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기출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메타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인지 과정을 좀 높은 수준에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관해서 또 기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쪽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또 발달 이론에서는 이렇게 또 생뚱맞은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담자가 이런 거예요. 음악회 가지 말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후회만급입니다. 아마 시험을 잘못 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위 사례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내적 불안적 기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말한 게죠. 우리가 그 예로 표 한번 보세요. 그 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는 내용이죠. 그 원인으로서 내가 어떤 시험을 잘 친다 그러면 뭐죠? 능력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능력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또 아주 노력을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밤샘을 하고 벼락치기를 하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운이죠, 운.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 딱 찍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맞췄어요.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난이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했는데 난이도가 좀 낮아서 난이도 개수가 높아서라고 할 수 있고 난이도가 낮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워서 내가 시험을 좀 잘 본 경우 뭐 이렇게 한 4가지가 시험 성적에 대한 기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원인이 소재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적에 있느냐 외적에 있느냐는 거죠. 자, 능력이란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수험생의 내적이죠. 내부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죠? 뭐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노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니까 나의 내적인 것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죠. 난이도도 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늘 있는 거냐 가끔 이렇게 돌발적으로 생기는 거냐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안정적 요소가 됩니다. 노력은 어떤 건가요? 내가 노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정하죠. 자, 불안정하고요. 운은 어때요? 운도 불안정하고 난이도도 불안정합니다. 지금 제가 표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통제 가능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이거 통제 가능해요? 내 능력, 뭐 내 IQ라든가 내 지적 능력을 내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뭐냐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통제 불가능입니다. 저 통제라고 쓸게요. 통제 불가능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력은 뭐예요? 내가 가능하죠. 내가 음악회에 안 가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죠?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운이라든가 그 다음 난이도 같은 경우는 역시 불가능에 해당됩니다. 그 지금 이 내담자의 얘기는 음악회에 가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는 보면은 노력에 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인은 노력이고 소재는 내적이며 불안정한 요소이며 통제가 가능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달지향적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달지향적 보이죠? 숙달지향적이냐 아니면 무기력 지향적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음악회를 갔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나빠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기력한 것은 아니죠. 다음에 뭐예요?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음악회를 가지 않고 시험에 앞둔 상태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적인 수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숙달지향적이죠. 매우 나름대로 발전적입니다. 이 아이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기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앞으로 시험 앞두고 음악회라든가 딴짓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숙달지향적이면서 노력에 대해서 이 아이는 언급한 것이다.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숙달지향적이냐 무기력이냐 아니면 노력에 대해서는 내적이냐 불가능이냐 뭐 통제가 가능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요 표만 이해하게 되면 이 아이가 무기력이냐 숙달적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줄로 가서 성격 및 사회성 발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성격 발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격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탈리안 말로 그러니까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가면 같은 거죠. 여러분들 구스타프 융의 그 네 가지 원형이 있잖아요. 네 가지 원형에 보면 뭐 페르조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그 애니마 아니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페르조나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가면, 이탈리아 말로 가면이죠.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페르조나에서 이 단어가 온 것인데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개념을 잡아놨는데 성격이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으로서 우리가 타인과의 어떤 성격을 어떤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내부적 인적 구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성격 발달에 관련된 나오고 성격에 대한 특징들 여러분들 좀 해놨습니다. 그 행동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성격적인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고 성격을 기초로 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죠.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성격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5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격의 형성에 있어서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뭐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 뭐 여기까지 이제 이게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대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 원인에서 어느 정도의 변인, 어느 정도의 변량을 가지고 갖고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서 뭐 이란성 쌍생아라든가 일란성 쌍생아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서 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인데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어떤 학자들마다 또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객관식 시험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고요. 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환경적 요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유전적인 측면을 가지고도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복잡하고 독특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격이라는 것이 실현된다, 구체화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은 연구에서 66페이지 두 번째 줄 라에 보면 인간의 경험은 성격 형성의 후천적 요소로서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격 형성의 한 요소인 경험은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누구나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부모, 어떤 친구, 그 지역 사회, 학교, 그 나라의 교육제도,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또 어떤 그 나라의 또 문화의 깊이, 역사, 사회적인 인문학의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뭐 인지 발달을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애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소별로 발달의 단계 내지는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66페이지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